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요? 봐요.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김인석 만약에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와는 관련해서는 조금 지금보다는 기류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안수사권이 어떤 한 정당의, 특히나 집권 여당의 이 전당대회 하나의 뭐 선명성 경쟁을 위한 도구로 쓰여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쓰일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에 너무 매몰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형사사법 체계 자체를 굉장히 흔들어 놔버린 상황이에요. 저는 진짜 이게 소위 말하는 저는 9.11 테러에 있어서 진짜 그때 쌍둥이 빌딩에 부딪혔던 비행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들이. 그라운드 제로 돼버린다. 네, 진짜로. 폐허된다? 네, 이게 진짜 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그라운드 제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라는 이 비행기가 와서 그냥 부딪혀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안수사권도 하나의 이런 논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 정말 중대한 문제거든요. 실제 형사사법 실무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뭐 변호사님도 훨씬 더 잘하실 것이고, 뭐 저도 이렇게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은, 이 보안수사,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사 지휘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근데 이제 지휘권이라는 말 자체가 좀 뭐하니까 이제 보안수사권이라는 얘기로 이제 조금 단어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경찰과 검찰이 어떤 수사의 협업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예 협업 체계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찌 보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수사에 있어서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게 수사라는 것을 오늘 갑자기 해서 AI 뭐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내일부터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쌓이고 사람의 어떤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 문제인데,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지금의 검경 어떤 수사 협력 체계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보안수사권이고, 예전에는 수사지휘권이었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정말 당대표가 되고 싶은 분들 때문에 이 중요한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것이, 글쎄요, 진짜 범죄 피해자가 안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는 더 이상 들지는 않아요. 진짜.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겠다. 어떻게 해서든 범죄 피해자는 안 돼야 된다. 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아요. 자기가 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요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누구가 나를 때리고 뭐 누가 나를 뭐 돈을 훔쳐가고 이런 거야 1차원적인 범죄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경찰이 충분히 수사 역량이 있으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있지만은, 아주 복잡한 금융사기라든지 대단위의 금융 범죄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진짜 가해자가 권력자인 경우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한 사건이라고 했지만 간단한 사건인 줄 알고 올린 사건이었는데 3천만 원짜리 사기 피해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올렸는데, 검찰의 보안수사권으로 300억짜리 금융사기 사건을 밝혀낸 적이 있지요. 알고 보니 줄줄이요. 그러면 제가 경찰을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많은 인력 풀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하면 수사가 더 전문화될 것이고 양적으로도 훨씬 더 커버가 되잖아요. 정말요? 지금 사건이 너무 많아서 경찰들이 일을 미루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미루면 점점 더 사건을 꼼꼼히 보는 밀도가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조금 인력 보완을 한다거나 수사 인력 보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사 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게 수사 능력을 함양시켜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지점을 봐야 되는지,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찰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사만 하는 공무원 집단이 아니잖아요. 경찰 실제 보면은 행정하는 경찰 수가 훨씬 많습니다. 수사는 적어요. 그렇죠. 경비 업무도 있고, 그다음 치안 유지 업무도 있고, 그다음 수사 업무도 하나의 파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사에 이게 특화된 조직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니, 사람인 이상 제가 예를 들어서 저도 공무원이라고 치면 같은 월급 받아요.
그럼 자기도 편한 부서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지 맨날 범죄인들 데려다 놓고 수사하고 이러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파트에서 조금 빠져서 경비 파트나 아니면 진짜 행정 파트로 빠지고 싶은 게 당연히 공무원들도 경찰 공무원들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그 경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검찰에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앞으로 이렇게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애석하다. 국민은 수사권 함양 능력 함양을 위한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지요. 당연히 그렇죠. 될 네.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한편 김한규 의원이죠. 미국 변호사였나요? 아니요, 이분은 사시대죠. 예, 김앤장 김한규 출신이시죠. 변호사가 그 김앤장 출신인데 보안소수 요구권을 좀 보완함으로써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저는 김한규 의원님 분명히 이거 잘 알고 계실 거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뭐 당직도 아마 원내 쪽에 무슨 당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서로 스스로 잘 모르실까요? 아니 보안 수사권이라는 메인을 없애면서 잠깐만 속 붙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뭐예요? 장윤기가요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인정했다라고. 그러면 본인도 인정하는 걸 아버지와 경찰들이 그렇게 감춰준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왜 이렇게 범행의 동기 목적이냐, 동기에 대한 정황 증거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아버지가 진짜 그걸 위험을 감수하고 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걸 본인이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었다는 거네요. 분명히 초기 진술에서도 이런 진술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 살인죄와 강간 목적의 살인죄라는 부분과 강간 살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전 법리적으로 또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어떤 범행의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새로운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냥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그냥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약간 뭐 정신 이상자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미 드러나 버렸다는 정작 장윤기 씨는 동기를 숨길 마음도 없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약간 아버지 근데 저희 내피셜이지만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간 아버지가 감춰준 게 한두 개였겠어요. 이걸 이렇게까지 버릴 정도면 그간 감춰준 것도 한두 개도 아니었을 테고 얼굴도 당당하게 공개할 정도로 약간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나는 다 오픈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와 그 주변 친구들이 숨겨주고 있었던 것 그렇죠.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물론 이제 그 사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경찰이 범인이다. 경찰이 살인범을 비호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번 사건이 어찌 보면 경찰에 의해서 이게 암장될 뻔한 범행의 동기 자체가 암장될 뻔한 그 사건인데. 이게 보안 사건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폭발력이 있게 보인 것도 사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와중에 김어준 씨가 그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장윤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 있는 사건인데, 언론의 여론몰이다.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누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자의 머리와 입과 말에 기대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참 가여운 거죠. 이런 건 진짜 이런 음모론자들의 말에 대해서 또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이 가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김어준 씨가 아니라 보수 진영의 어떤 사람이 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너무 선택적 분노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는 민주당에서 이제 김어준 씨 같은 사람도 좀 선절 좀 하시고 아니 사건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이 정도로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절하란다고 절하고 다니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그게 맞는지 싶어요. 저는 참 이게 어떻게 1년에 몇 건씩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여론몰이라니요. 본인이 여론몰이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본인이 오히려 여론을 허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민심이라든지 지금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나라는 것을 본인이 지금 허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보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어떤 진보 진영의 강성 지지층들을 통해서 자기가 여론을 허도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걱정 없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피해자가 되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스피커 기능을 이용해서 최강욱 의원이 얘기했던 듯이 떠들면 되니까. 언론에 떠들면 되니까. 언론에 이르면 되니까. 자기가 언론이니까
본인은 걱정 없겠죠. 말도 안 되는 최강욱 의원도 이제는 정치를 이제 안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뭐 조국 대표랑 어울려 다녀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너무 무책임한 말이고, 야, 문재인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정말 엉망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니 보안수사권을 폐지할 그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겨우 언론에 이른다는 거예요? 검사가 언론에 이르면 된다? 피의사실 공표네요. 예. 아니, 검사가, 언제부터 검사가 또 언론이 검찰과 연루되는 것을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는 것을 엄청 비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이제 검언유착이라면서. 뭐 그러면서 검사가 어떻게 언론에 이르라고 이걸 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며, 뭐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뭐 적극적인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그런 제도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없애자고만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는 대책이 뭐 이런 게 있어, 언론에 이르기나 아니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한테 한번 물어봐. 든든하네요. 진짜 참 너무 무책임하다.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약간 입이 아파요.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떠들어야 되나? 솔직히 우리 변호사들은 일러나는 건데. 그렇죠. 저희들이야 좋죠. 뭐 솔직히 이제는 그러면 피해자들도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도 어떻게 뭐 전방위적으로 경찰에 뭘 하든지 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정말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진짜 입이 아프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안수사권, 그래, 이거 아까 전 그라운드 제로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망가지는 가운데 보안수사권 하나 남겨놓는다고, 기둥 하나 남겨놓는 꼴인데, 그거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까지도 솔직히 듭니다. 그냥 없어졌어. 또 굉장히 먹어봐야지 하나 보다. 양가적인 감정이 든다라는 게 이성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는 그래, 다 없애봐라. 검사들도 그 얘기 한대요. 그거 하나 남겨놓고 우리한테 책임 묻지 말고 그냥 없애봐라. 저도 그 생각에는 좀 동조하는 바도 있어요. 뭐 아예 그 생각이 뭐 맞다 틀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못 하겠지만은, 답답하니까. 검사들도 오죽이 답답하면 그런 생각까지 할까. 참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본인들도 참 내가 검사라는 직업을 왜 택했을까, 직업적 회의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입이 아픕니다. 저희도 이 얘기 그만하고 싶은데 아마 좀 지겨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보안수사권 외에도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에 탈영 의혹인데, 사실 있고 청문회 때 잠깐 나왔었는데 뭐 자료 안 내고 뭐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 불발되고 하면서 우겨우며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또 논란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고? 이번 논란은 뭐 병적 기록부만 제출하면 될 문제인데 여전히 내지 않고 있고 그 귀국 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한기호 의원이 당시에 공개를 했다시피 그 85년도인가요? 하여튼 그 안규백 의원이 방위병으로 복무했다라는 기간과 대학 학적 기록부를 맞춰보니까 방위병 복무 기간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오케이.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는, 그냥 학교 성적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가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촬영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한마디로 방위병이면 출퇴근을 하잖아요. 집에서 아마 전북 고창이 아마 본인이 원래 댁으로 알고 있는데, 고향을 알고 있는데. 그 복분자가 유명한. 거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출퇴근을 하는 방위병으로 복무를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에 부대장과 조금 조금 잘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약간 편의를 봐준다고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복무 기간 중에. 지금 얘기는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김영수 센터소장, 그 전소령이 지금 이제 공개한 바에 의하면 약간 그런 내용 아니냐. 그래서 왜 학적 기록부는 있는데 그 기간에 방위병 복무 기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냐. 근데 여기에 대해 이제 안규백 장관이 이제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이게 병적 기록이 자기 행정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데 의구심이 많았어요.
솔직히 그때도 뭐 핑계로 된 게 뭐였냐면 어머님이 무슨 현역 군인들한테 무슨 식사를 제공했다 그게 뭐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3일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뭐 나중에 뭐 그 기간을 채우라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병적 기록 보였는데 아니 근데 어머니가 군인들한테 밥을 준 건 밥을 준 게 뭘 잘못한 것이며 그 아들한테 왜 조사를 3일간이나 받으라 했는지도 조금 저도 들으면서도 뭐 아주 옛날이니까 뭐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안규백 장관의 이 문제는 안규백 장관 본인이 어떤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문제겠고 또 탈영병 출신의 국방부 장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몰랐었느냐?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잖아요. 왜냐면 청문회 때 계속 이슈가 됐었으니까요. 뭐 그러기도 하고 제일 처음에 장관 제일 처음에 인선을 할 때 청와대에서 어떤 인사청문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서 이 사람이 괜찮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뭐 논란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다 조사를 할 거고 또 본인도 여기 다 전부 다 동의를 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인사검증 자체가 실패한 거고 알면서도 이랬다고 한다면 그럼 대통령의 어떤 안보관이 문제가 있는 거죠. 탈영병 출신의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궁금해, 정말 전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방인데 거기 출퇴근을 안 하고 거기선 그냥 뭐 대충 알아서 누가 도장 찍어주고 출퇴근 도장 찍어주고 이분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고 쳐요. 그럼 뭐 탈영이에요? 탈영이죠. 그게 탈영이에요. 근무지를 이탈한 거잖아요. 군인은 자기가 근무를 해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아니네. 왜 맨 처음에 청문회 때 그동안 사실은 뭐 군 감옥에 가 있었던 거 아니냐, 막 그건 아니네. 그래 가지고 이제 영창이라고 하는 곳이 맞다, 있잖아요. 영창. 그 구금 시설이 군 교도소는 아니고 다른 군 교도소는 또 따로 있는 것인데 군 영창에서 30일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의혹 제기한 게 그때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소위 말하는 헌병대, DP라고 하는 헌병대 탈영병을 잡으러 다니는 군인들한테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30일간 영창 생활을 하고 어이가 없다. 나중에 그 기간만큼 더 복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시에는 16개월인가 됐었는데 8개월을 더, 아니, 14개월인가 됐었는데 8개월을 더해서 22개월 복무한 거 아니냐. 근데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안 내죠. 안 내고 있죠. 예. 그리고 수정해야 할 거라고. 그게 뭐예요? 왜 수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여당 의원들이 뭐 이걸 봤는데 좀 뭐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고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보도로는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오해를 살 만한 글씨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고. 그걸 공개 안 할 이유가 뭔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 공개를 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공개를 못 한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러다면 이후에 수정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뭐 공문서를 변조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뭐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규백 장관 이 일을 더 키우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끝날 문제를 가지고 계속 자리 때문에 연연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5선 의원까지 있으면 국회의원도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됐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본인 인생을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의 청거가 됐었을 때, 어떤 전화가 왔었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어요. 이건 조금 불가하다. 내가 뭐 다른 장관 자리는 모르겠는데 국방부 장관은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셨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뭐 임명을 한 대통령도 문제고 이것을 스스로 거부를 안 한 장관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임명할 때 문제가 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예컨대 유엔 대사 변호사 출신이었죠. 차지호 변호사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외교 경험이 없는 분을 갖다 임명하셨었고 그 다음에 금감 원장은 갖다가 금융 경험은 전혀 없는 또 이찬진 변호사 출신을 갖다가 임명했더니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와갖고는 내가 그 단일 종목 ETF 들어 누울 걸 그랬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계시고요. 예, 금융은 전혀 모르는 분이죠. 그리고서는 또 방위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자. 아니 어떻게 방위 출신을 앉힐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역시나 결국 문제가 이렇게 터지네요. 대부분의 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뭐 그래 방위병 출신을
뭐 안 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겠지만 방위병까지도 괜찮다 이거예요. 민간인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군복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탈영병에 대해서 위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을 맡기느냐, 군통수권 어쩌면 국군을 전부 다 전군을 통수하는 어떤 입장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인사검증 자체도 문제고 인사권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김어준 씨가 12.3 개헌 표결 당시 김민석 전 총리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영상 유출 경로부터 김 전 총리의 출연까지 말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출연한 것을 두고도 이제 김어준 씨가 이제 정청래 대표를 지원하는 거에서 이제 지원하는 거에서 빠지는 거 아니냐,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뭐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정청래에 대한 지원을 이제 거두는 거 아니냐라는 뭐 평가가 있었었고, 근데 이제 그 방송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시에 왜냐면 지금의 어떤 누구죠? 그 전주에 지금 서울중앙지검 출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이성윤 의원. 예. 이성윤 의원이 당일날 밤 왜 감기약 먹고 안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감기약 성분이 뭐냐라고 하면서 이 계엄날에 수사검사시네, 수사검사. 뭐 그런 내용을 물어봤다면 의혹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 자는 척하는 사람은 못 깨운다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게 좀 충격. 저는 뭔 약을 먹고 못 나왔다보다는 자는 사람은 깨워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명언이야. 그 말이 맞는데 아마 그걸 김어준 방송에서 해명을 해줬다는 걸 가지고 상당히 조금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 측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 국회 CCTV를 틀 때 분명히 김민석 전 총리의 반응이라는 것이 어떻게 했지? 그거 국회에서밖에 구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는 모르는데 김어준 씨도 자기들이 그렇게 우리가 입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김민석 총리 측에서 이걸 줬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뭐 자기 것이고 국회의원 본인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국회에서는 줄 수도 있죠. 잘 안 준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줄 때도 그 의원이 나온 것만 준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통. 그럼요. 예. 다른 사람 나온 거 보면 그 개인정보 침해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줬나 보다 했는데 아니 근데 방송에서의 김민석 후보의 어떤 반응이라는 것은 마치 자기는 모르고 있었던 양 약간 이게 진짜 만약에 유출 경위가 좀 따져봐가지고 뭐 김민석 의원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간 것도 좀 문제가 되죠. 이걸 왜 김민석 본인이 아니라 다른 의원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유출 경로는 좀 이게 이제 고발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좀 수사를 좀 통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김민석 총리가 김 총리 쪽에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방송에서 그런 반응이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구했지? 우리만 갖고 있는데, 이거? 아니, 약간 이거 김어준 씨가 구했다고 하니까, 그거 우리가 준 건 아니고, 그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진짜 그게 연기였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연기력이 좀 좋으신 편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국회의 어떤 CCTV 자료를 어떻게 한 유튜버가 이걸 입수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좀 이게 짜잘짜잘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개혁신당 얘기 오랜만에 해볼까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정의안 전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을 두고 국민의힘 연루소를 제기했는데 개혁신당 법률 자문위원, 예비부 자문위원이잖아요. 이거 근거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본인도 확인을 많이 해봤겠죠. 분명히. 그리고 이번 정의안 씨 사건이 개혁신당에 정말 중차대한 문제예요. 당에 저는 전폐가 달린 문제라고도 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이 당시에 어찌 보면 박형준 시장 쪽에서 정의안 후보를 흡수하기 위해서 단일화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모종의 제안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그때 천하람 의원이 당시 옆에서 이렇게 부추겼다. 네, 자작극 사퇴 하게끔. 정의한 씨가 사퇴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중간에. 그때 이제 천하람 의원이 내려가가지고 그걸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근데 뭐 사퇴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 것 같고 근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이미 정의한 씨는 뭔가 이 박형준 시장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모종의 어떤 거래를 하려고 했던 정치적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대표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수사가 지금 이제 구속되고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뭐 어떤 그런 범행의 동기라든지 그다음에 범행 이후의 상황,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뭘 의도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개가 될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누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관여를 했고 누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힘 당시 박형준 시장 즉 캠프에서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상태에서 뭐 얘기하는 인석 거예요? 대표도 누구한테 어느 정도 다 사람들로부터 듣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얘기를 통해서 뭐 얘기를 한 건 아닌가.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용하고 어떤 조용한 해결을 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고 이걸 뭐 시끄럽게 굳이 정치권에서 논쟁이 돼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힘,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과 지금 이준석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약간 충돌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럴 일인가? 그럴 일인가 하니까 네. 지금 아마 이제 범야권이죠. 범보수 쪽이 이렇게 뭐 짜잘짜잘한 일들로 서로들 간에 공격할 일인가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일 같은데 네. 그러니까 또 이슈 하나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요? 장동혁 대표가 한 유튜브에 나와서 결국에 영원히 절대 복당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의원이 탈당된 것은 불법 행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죄 행위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얘기했죠. 어떤 범죄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범죄 행위인가요? 네, 뭐 범죄 행위인지 아닌지는 아직 뭐 수사가 이제 다시 또 시작됐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뒤에 결과를 보면 될 것이고 뭐 아니면 아닌 것이고 기면 긴 것인데 장동혁 대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방송에 나와서 이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저도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걸 범죄 행위로 단정을 지으면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좀 견제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절대 야당 대표로서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최근에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하향세예요. 지방선거 이후에 반짝했다가. 뚝뚝뚝 떨어지죠. 네, 왜 그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PK에서 오늘이네요. PK에서 심지어 20.6%가 아니, 폭락했습니다. 뭘 하는데. 저도 장동혁 대표 보고 있으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월공 집회에 나가고 거기서 그렇게 피켓 들고 있을 일이에요. 야당 대표가. 이렇게 그것도 약간 반말 비슷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을 그 사람들의 그 현장에 나오신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제도권에서 그걸 풀어가는 게 야당 대표로서의 모습이지 본인이 거기 참석해서 그걸 동조한다는 듯이 그렇게 맨날 사진 찍어 올리고 그러는 게 야당 대표로서 할 일인가. 제일 문제는 의총에서 전면 재선거는 없다라고 이미 반대한 당론이잖아요. 그거를 당대표가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당대표로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진짜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막 그랬잖아요. 국회에서. 진짜 본인이 황교안의 딜을 잇는 것 같아요. 요즘 보고 하는 행보를 보면 저렇게 돼 가는구나. 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최근의 행보는 점점 황교안화 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 시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려는 언론이 문제인 거다. 우리를 가만 좀 냅둬 봐라. 내분을 일부러 부추기고 있는 거다. 아니 잘하면 그럼 언론의 기능이란 게 뭐예요?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제대로 잘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보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까지 보수 진영을 어찌 보면 좀 보수 성향의 일간지라고 할 수 있는 조중동을 오히려 거기서는 뭐라고 하더라? 뭐 좌파 언론이라고 그래요.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지금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신보다 우측에 누가 있는지를 보고 우측에 없으면 자기가 구국인 것이고 왼쪽에 누가 있는지를 보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구군 거예요. 조중동이 좌파라고 할 정도면 본인은 오른쪽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오른쪽에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구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똑같이 얘기해요. 김원준 씨 왼쪽에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 사람이 극좌인 거예요. 명언이네요. 아, 옆에 진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라. 라는 이야기. 없으면 당신이 진상입니다. 라는 네. 설전 변호사의 일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국회를 비우고 나홀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전당대회는 비전 제시 대신 과거를 향한 파묘 전쟁만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 한숨만 부르는 여야 상황, 정치대학 2교시 윤태곤 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곤아 봤지? 태곤아 나랑 싸우자. 기분 어떠세요? 좀 당황스럽죠. 아, 그래. 어우, 참. 화가 난다기보다. 천선을. 아니요, 이게 화날 상황이면은 뭐 화가 나는데 갑자기 그러면은 무슨 일인가 싶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장외에서 이런 뭐 제명화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당 대표로서 조금 적절하지 않은 행동 같다라는 네.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적 발언이라는 게 늘 뭔가 경계선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판, 비난, 뭐 풍자, 조롱 이걸 누군가가 그을 수 있는 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맞아. 이건 비판이다 받아들이면 비판이고 이건 뭐 과한 비난이다라고 한 비난이고 이런 건데 뭐 제명아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했을 때 막 상대방이 자극되고 화가 나면 혹시 거기에 대한 그 의도가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무풀 반응이 없어요. 이면은 그럼 비판, 비난, 뭐 풍자, 조롱을 떠나가지고 상대방한테 뭘 던진 그 목적 달성이 안 됐다는 그렇죠. 거겠죠. 그 아마 관심을 받기 위한 충동 요법이었던 것 같은데 청와대가 관심을 안 보여갖고 네네. 실패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과 뭐 이런저런 갈등이 나오고 있는데 전정식 원내대표하고도 투톱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특히 장 대표는 당원을 강조하는 반면에 전정식 원내대표는 국민정당을 강조하고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보면은 뭐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칼럼도 썼었는데 정청래, 장동혁 두 분이 좀 유사점이 되게 많아요. 뭐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려고 한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계속 당원 강조하는 거. 물론 뭐 정당은 당원이 중요한데 그것만 강조할 때는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국민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별로 상황이 안 좋나? 오면 불리한가? 국민을 그렇죠. 끌어들이면? 예, 그리고 두 분의 유사점이랄까? 이건 뭐 이 두 분 말고 과거에도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순도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어떤 재벌들이 자식들한테 주식을 증여하려고 할 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오르면은 오히려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건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로 중도층부터 벗겨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뭔가 아주 강성 짠물들의 비중은 그대로 있어도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손익득실을 따지기 전에
정당은 국가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적 기관인 거죠. 음. 결사체,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인데 또 공적 기관이니까 국가도 보조하기도 하고 우리 당원만 볼 거면 네. 상비롭을 운영해야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구가 사실은 정당인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갈 곳을 잃은 듯한데 지금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유사점 이야기했지만 또 유사점이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뭐냐 하면 전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네, 뭐 그런 것들 자기들 선거에 이렇게 이분들이 도움이 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 그래서 또 선거 기간에 이분들이 하려고 했던 행동들이 실제로 득표율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였냐 아니면은 나의 기반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였냐 이런 것에도 유사점을 보는 거죠.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공중에서 다 흩어지는 느낌이어서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뭐 등등 폭염이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좀 이슈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첫 번째로는 이건 정치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만은 보안수 사건 이슈, 장윤기 사태, 그 전남 광주 특별시 광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광산경찰서 사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장윤기는 살인범이고 그 살인 행위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지는 건데 장윤기의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고 이런 것은 광산 경찰서에서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정확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장윤기 사건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광산 경찰서 사건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본질에 부합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 본질적이에요. 왜냐하면 장윤기 씨는 정작 지금 속보 떴는데 살인 목적, 강간 목적인 것도 인정을 했거든요. 네. 본인은 인정했어요. 근데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식시장 뭐 오늘도 뭐 썩 좋지는 않던데 지금 워낙 뭐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매도 사이드카 발동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뭐 좀 보고 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그 레버리지 ETF.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레버리지 ETF라니까 우리 시청자 정도면 다 아시겠지만은 실제 이제 주식 가치 이 실물에 대한 ETF가 아니라 이게 100원 오르면은 200원 딸 수 있게 하는 그 차익에 대한 ETF지 않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워낙 서학 개미들이 많으니까 좀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자라는 식으로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왜냐 해외인이 있으니. 예, 만든 건데 이게 출시된 지 한 2달 상관인데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가 그동안에 일주일에 한 2번씩 그러니까 다반사예요. 원래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크 같은 거는 야,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일주일에 한 2번씩 나타나니까 다반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 그 다음에 대통령이 뭐 전 그건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아마 내일 모레부터인가 다시 저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작년에 기억나실 텐데 이제 생방송으로 중계된 그 각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게 되고 23일인가에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고 그러니까 좀 이런 영역들로 관심이 모아질 것 같다는 거죠. 삶의 영역으로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들이 정치하고 다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산 경찰서 사태라든지 ETF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정치보다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이 큰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넘어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뭐 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먼저 했으면 더 좋은데, 그럼 네.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대통령께서 아직 광산경찰서 사태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하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스타벅스 이야기도 뭐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업무 보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그 중에는 뭐 행안부도 있을 것이고 법무부도 있을 것이고 라고 한다면은 또 대통령이 딴 거에 대해서는 워낙 구체적으로 말을 많이 하니까 아니 이건 말하면서 이건 말 안 해? 뭐 최근에 보면은 그 이케아에서 여성 임원이 육아휴직 갔다가 와가지고 뭐 그 본인은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하신다면 과연 어느 방향으로 하시게 될지 또 분명히 당에서 반발을 할 텐데 네. 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느 수준을 이야기를 하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우리 당이 얼씬도 말라, 창당하면 응원한다 하면서 복당 불가 네.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냥 페북에 올린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 제가 좀 자세히 봤어요. 네. 왜 그러느냐? 이해가 안 가셨나 보죠. 근데 그게 이유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 그 추경호 시장 재판에서 뭐 아주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안철수 의원의 주장은 뭐 그냥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오락가락한 게 아니라 한동훈 당시 대표가 처음에는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뭐 반박을 한 거지 않습니까? 한 측에서. 예. 그 반박하는 데서 자기를 공격당했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은 안 된다. 그 당원 게시판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안 된다도 아니고 그 부분에서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 당에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그게 별로 공감과 논쟁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뭐 태고나 싸우자, 뭐 제명아 뭐 어떻게 하자. 라는 것하고 비슷한 느낌이랄까?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이렇게 보자면은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 행보가 이제 많이 변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국민의힘 온 이후에 이분이 아주 맨 처음부터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때 이제 계엄 해제 투표는 못했지만 그때야 뭐 경찰이 워낙 막고 했으니까 못할 수도 있죠. 그걸 이제 자기의 이제 자부심이랄까 강한 이제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웠던 분인데 그 재판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날에 대해 가지고도 나는 군인이 들어온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은 잘못된 거고 막아야 된다라고 계속 뉴스에 나왔는데 그것도 본 적이 없고 뭐 우원식 의장이 1시 반에서 1시로 땡겨야 된다라고 문자 보냈는데 난 그것도 본 적이 없고 뭐 대체로 많이 못 봤다 이런 말씀을 하고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힘을 싣는 것처럼 보인 거니까 그럼 이분의 포지셔닝 정체성 이게 뭐냐 아니 한동훈이라든지 누구하고 각을 세울 수는 있어요 당연하게 정치는 그런 거니까 근데 그거는 나의 포지션과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구와 싸우기도 하고 누구와 손을 잡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안철수는 무엇을 위해서 한동훈과 싸우고 뭐 추경호 혹은 장동혁에게 힘을 싣느냐라는 거죠. 그럼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당권? 그쵸.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같은데 그럼 그 당권을 목표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기 위한 그 프로세스가 여기서 강성이라는 것은 뭐 계엄에도 계엄 뭐 할만했지. 탄핵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 쪽인가? 그럼 안철수가 그걸 받을 수 있는가? 그러기에는 탄핵의 과실을 계엄 해제 과실을 혼자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그렇죠. 거니까. 그 영웅서다. 그 우리 다 같이 한 건데. 나도 거기 하나다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안 의원이 지금 전략적 목표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물론 이게 전쟁이라는 게 안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이제 비밀 작전을 써가지고 하는 경우도 뭐 있을 수가 있겠죠. 군사 작전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는 사실 그렇지는 않고 내가 어떤 깃발을 들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불분명하고, 목표도 타이밍도 예. 불분명하다. 예. 아니, 오죽 이해가 안 가면은 이거 컨설턴트인 윤 실장님이 비밀 작전인가 하는 생각까지 하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아마 이제 조금 다음 주쯤 되면은 지금 싸움의 이슈가 달라질 것 같다. 그 그 보안 수사권 문제, 그 광산 경찰서 사태, 네. 그리고 주식 문제, 부동산 문제 이게 다
돼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셋 다 사실 정권에 부담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어느 쪽이든지 야 그냥 우리 싸우자라고 하면은 쫙 반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건 거잖아요. 근데 광산경찰서 사태도 그렇고 ETF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반반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잘못했잖아.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찬성반대가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세 소금 폐지는 필요하다. 뭐라든지 ETF 이게 뭐 잘못도 했지만은 앞으로 이런 보안책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식으로 일들이 전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아주 정략적 정무적으로 따지면은 야당이 훨씬 유리한 이슈들이에요. 야권은 호재인데 예. 받아먹을 수 있나요?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안철수 의원 이야기도 있었고 장동혁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재선거 쟁취해내고야 말겠다. 재선거는 갔죠 이미 넘어간 거죠. 이슈는 넘어갔다. 예. 야당의 불만은 그거예요. 국민의힘 우리 그거 열심히 싸우고 있다. 대우 투쟁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분 때문에 언론이 그걸 안 다뤄주고 자꾸 내분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내분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내분의 원인이 뭔데요? 뭐 한동훈 대표겠죠. 한동 친한계 의원들이 안에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뉴스화될 뿐이다. 그게 프레임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그러느냐? 그럼 지방선거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민심에 대해서 꼭 뭐 한동훈 복당이 아니더라도 민심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두 가지 축 아니겠습니까? 한 손에는 장동혁 대표가 오른손에는 그 재선거 쟁취. 왼손에는 당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인 건데 이 두 가지가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냐. 그럼 장동혁 대표 요새 이야기도 보면은 당원 강조하는 게 사실은 그게 좀 안 맞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겠죠.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다. 어떤 불법 행위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불법 행위라는 게 네. 변호사시니까 이게 우리가 아주 현행범으로 누가 내 눈앞에서 살인을 했어요. 강도를 했어요. 뭐 뺑소니를 했어요. 폭행을 했어요. 그 명징한 불법 행위인 건데 어떤 이제 정치적 행위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게 뭐 시비가 붙을 수 있겠지만은 불법이란 게 가려지기에는 꽤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서로의 입장이 다르면 팩트에 대해 가지고 그걸 이제 불법이라고 판사 출신이시죠. 할 수 있나? 뭐 나는 불법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불법으로 여기는 것 때문에 제명당했다 같으면은 그건 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대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전대 룰을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이게 선호 투표제를 정청래 대표 측에서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고의 의결을 계속 안 거친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뭐 요즘 유행어도 아니고 한참 전 유행어로 따지자면은 안물안궁. 예. 근데 이건 제가 약간 정청래 전 대표 쪽에 편에 들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왜요? 말씀이냐면은 네. 선호투표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이야기가 돼가지고 공감대가 돼서 된 거냐. 그 전준이라는 건 어느 당이든지 꾸리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예. 준비위원회인가요? 근데 전준위에서 뭐 갑자기 이제 후다닥 한 거냐. 전 약간 후자의 느낌이에요. 오. 그리고 이게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출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정청래를 김민석과 송영길이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근데 그 포위 형국이라고 해도 3자 구도면은 그 포위 당한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북구에서 한동훈이 양쪽을 치면서 나왔던 것처럼 그 3명 중에서 1등만 하면 되니까 그럼 그 반대쪽에서는 단일화를 하니 많이 이렇게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선호 투표를 하면 그 두 사람이 되게 편해지는
게 있는 거죠. 1, 2등이 그쵸? 네, 뭐 2, 3등이 되더라도 합쳐지는 게 네.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답답함이 있겠죠. 예, 만약 그리고 이제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가 별도로 열려서 하루 이틀이라도 시간이 더 있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결선 공화죠. 투표를 간다고 해가지고 꼭 사실 그 1, 3등 혹은 2, 3등이 1 플러스 1이 2, 1 플러스 1이 3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청래 전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작전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들을 좀 지워버리는. 근데 여론조사 보면은 민주당이나 민주당 당원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보면 김민석 전 총리가 훨씬 우위에 있던데. 근데 그게 좀 답답함이 예. 있습니다. 자꾸 제가 글 쓴 걸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아니, 좋아요. 조선일보에 그 글 쓰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대통령이 한 이야기랑 정청래 전 대표가 한 이야기들 보면은 모두 정치인들의 행위와 발언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발언 자체만 보면은 대통령의 발언이 저는 민심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여당은 좀 더 열려 있어야 된다. 우리의 열정이 내부반을 향하면 안 된다. 국민 전체를 향해야 된다. 라는 쪽이고 정청래 대표는 중단 없는 개혁. 그다음에 족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뭉치는 거고 대통령이 약간 확장되는 거니까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김민석 전 총리가 나와서 하는 행위들은 약간 정청래 미투 전략? 보안수 사건 안 그래, 해. 폐지가? 안 해. 오케이.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실에도 자기 관리 하에서 있었던 그 검찰개혁 추진단 해체고 뭐고가 없는 게 갑자기 사라졌어. 정부 안을 내지를 않기로 했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돈 들여가지고 뭐 한 겁니까 그러면은 진짜 그런 꿀보지. 거랑 예. 원래 내 소신이었다. 그러니까 차별점을 없애서 이기려고 하는 선거만 관련하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건 대통령의 페르소나잖아요. 김민석 전 총리는 그분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나? 오히려 큰 힘을 받으려면은 지금 대통령의 뜻과 이렇게 하고 우린 국정 운영으로 가야 되고 지방선거에서 민심에 부합한 방향이 뭡니까? 이런 좀 과감한 이야기를 왜 못하나? 그런 네. 취지에서 저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김호준 방송에 나갔다는 것도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분이 타겟으로 삼아야 될 건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강적들이 나와야죠. 재밌었던 여기 게 나오고 이제 정치대학 나오고. 민주당에서 이제 우리는 그런 말 쓰지 말자라고 했지만은 저도 좋아하진 않지만 한 번만 쓰자면은 그 문조 털레유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점심 먹었잖아요. 호응도 하고 그 이후에 보면은 김어준 씨의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고 유시민 씨는 조용하고 조용해졌고. 조국 전 대표는 이제 뭐하노? 일베 감별사 열심히 하시고 이게 문조털레 이유가 멸칭이지만은 저쪽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른바 뉴 이재명이 대항한다라는 이런 프레임인데 그 문조털레유가 해체된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광산경찰서나 뭐 ETF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산경찰서 사태는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래도 완전 폐지. 그래도 검찰은 더 나쁜 놈. 뭐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는 별 관심과 의지가 안 보여. 없어 보인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선관위에 손자도 안 꺼냈죠, 한 번도. 물론 이제 지방선거가 아니라 전당대회가 한 달이 남았으니까 시간이 꽤 있습니다만은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가지고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특히 여당의 전당대회가 이렇게 가는 거는 썩 제 마음에 들진 않아요. 뭔가 민생 이야기라고 미래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의 페르소나인 김민석 전 총리라면 더더욱. 그렇죠. 아마 근데 한 달 남았으니까 좀 이렇게 올리겠죠, 앞으로는. 최고위원 선거도 과열된다고요. 김민석계로는 박성준 의원, 김용 전 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친청계인지 친명계인지 하는 최민희 의원, 이성윤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다는데 네네. 최고위원 대전도 치열할 것 같다고요.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세게 붙어요. 약간
중립적 내지는 옅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컬러가 강한 사람들끼리 이편 저편끼리 나와가지고 붙으니까 이걸 좀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뭐 주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뭔가 버퍼존이랄까 그쵸. 어른 전반적인 조정 기능 같은 게 많이 마비됐다. 그분이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그리고 뭐 사람이 없지 않아요.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했던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긴 있는데 뭐 공간이 없죠. 공간이 없다. 예. 최고위원이 치열할 것 같다. 아, 참. 지난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조국 전 대표의 무섭노 일배 논란을 얘기했는데 주말에 조 전 대표 좀 억울해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감배를 얘기했을 뿐이지 리슨느를 겨냥한 적이 없다. 리슨느 야호! 글을 올렸습니다. 뭐 죄송해요. 자기 길을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길을 못 찾으면 좀 쉬어도 되고, 근데 이제 뭔가를 계속 해야 돼, 하고 싶어 하는데 뭘 해야 할지가 불분명하니까, 오히려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도 원래 이분이 민정수석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지낸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쭉 지금 이야기했던 보안수 사건 완전 폐지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전공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담스럽은가 보죠. 본인이 볼 때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광산경찰서로 이렇게 불거진 이런 현실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냐가 나오는 것이고, 현실적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뭐 검찰개혁에 대해서 미온적이란 말이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엉뚱한 쪽으로 가는데 좀 앞으로도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리센느가 저는 좀 일찍부터 좋아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다들 알네. 나만 몰랐네. 거제도에 가서 거제 야호를 했는데 미나미라고 그 멤버가 이제 일본 치바현 출신이에요. 한국말 되게 잘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가서 야호를 한 거예요. 야호는 일본 말이에요. 몰랐어요. 일본어로 가서 야구 그거랑 약간 다른, 그러니까 동음 이의어라고 해야 되나? 특히 일본에도 좀 젊은 여성들이 안녕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그런 식인 건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야호를? 그러니까 야호 뭐 이렇게 해요. 예. 근데 조국 대표는 또 일본 되게 싫어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 야호를 그 어원을 잘 모르시고 쓴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산에 가서 하는 야호가 이렇게 연결된 걸로 쓰신 것 같은데. 지금 뼈 때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창가를 불렀던 우리 조 전 대표님, 리센 아호어 야호는 일본어라고 합니다. 네. 빨리 내리셔야 할 듯합니다. 우리 최고의 컨설턴트 윤 실장님이 오셨는데 사실 뉴스가 많지 않아서 좀 짜잘짜잘한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주, 다음 주 폭염과 더불어서 전체 흐름이 좀 바뀔 거다. 뭐 여야 유리를 떠나가지고 우리 이슈들이 바뀔 거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이번 주 내내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어떤 쟁점이 오갈지 정치대학 3교시 김경일 회계사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울트라다모스예요. 아니요, 지역화폐. 네. 세상에 그거를 발휘할 줄이야. 뭐 어떤 의원이었죠? 결국 철회하기는 했는데 또 근로자들 성과 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엄청난 후폭풍이 결국 철회했다고. 아니 이거 딱 그러자 이제 많은 비판이 그거였잖아요. 국회의원 니들부터 성과급으로 그렇죠. 받아라. 뭐 이거. 네. 이거
한번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우리 조회수 많이 나온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조금 이 빨대 대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야 이거 다 내가 한 말이다. 그래도 될 만큼 저는 약간 놀란 게 진짜 그런 사고를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약간 오버해서 상상하신다 네. 했는데 진짜 그런 사고를 하네요. 예. 그리고 지역 화폐에 대한 인식이 정말 약간 깜짝 놀란 게 정말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정치권에 발 디디면서부터 야 국민들이라는 게 정말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다. 다 기억해 놓는다. 하나하나 알고 습득하고 느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또 역시 이거 다 내가 했단 말이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반대로 제가 뭐 방송을 한다는데 몇 번을 보겠습니까?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야, 지금은 지역화폐가 아무 의미가 없다. 지역화폐라고 하는 건 한시적으로 한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의미가 있지. 우리나라처럼 전 국토가 항시적으로 하면 이건 싸구려 화폐일 뿐이다. 근데 그런 말씀도 다 하시고 지역화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지역화폐 가지고 저축도 할 수 없고 하다못해 학교 당근에 월세도 팔아야죠, 당근. 네. 50% 하세요. 그런 말씀들 다 하시길래 야 이게 당연히 다시 반복하지만 제가 말했다고 그거로 알았겠어요. 다들 다 느끼고 사용하면서 하는 거다. 당당하죠. 거주 이전의 자유도 네. 부가적으로 제한돼요. 그거 어떻게 그럼요. 이사를 못 가잖아요. 맞습니다. 박민규 의원이시잖아요. 네. 이제 발의하신 분. 네. 근데 야 이걸 또 하는구나. 더군다나 누구에게 대상이었냐면 근로자에게 뭐 본인 명목으로 본인 피셜로는 성과급에 대해서만 하자. 그게 그거지. 본인들이나 하시지.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이번에 다 나왔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현금 외에 화폐 외에 다른 지급수단은 절대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야구 팬이기도 합니다만 뭐 해태 타이거스 옛날에는 우승 보너스를 과자 세트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근데 지금 그걸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의문이고. 그럼 지들 먼저 하든가. 네. 자기들. 예. 아름다운 표현. 자기들. 자기들 먼저 하든가. 맞습니다. 네. 이제부터 주장하려면요. 초과이익 나눠 갖자라고 하려면 자기들 먼저 하시고요. 그럼요. 지역 화폐로 받아라. 네, 자기들 먼저 해주시기를 네. 간절히 충분히 바라겠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국회의원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요. 다음 주 23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준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좀 부동산 문제 너무 시끄러워서요. 예. 사실 외면하고 싶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직면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 직면, 기획 의도가 뭘까요? 저는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한번 비유해보고 싶어요. 우리 지금 많이 분노했던 사안 중에 하나가 부동산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미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흘러서 많이 이제 대폭 감소하긴 했지만 한국 축구와 빗대 본다라면 지금 홍명보, 이임생, 정몽규 이 세 분이 추측이 돼서 토론회를 한번 열어보자. 전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 지금 이게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동산은 말 그대로 지옥이잖아요. 지옥도를 열어젖히셨잖아요. 통님께서. 그런데 지금 부동산 약간 여기서 통은 뭐 해준 말이에요? 대통령님 거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대통령님입니다. 우리 과거 하정우 후보께서 이제 언급하신 통님. 지금 이와 같은 부동산의 지옥문을 열어젖힌 주범들이 누구냐면 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실장 이 커플 정말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꿰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나서서 토론회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서 한번 주제를 봤어요. X의 7월 10일인 거죠. 7월 10일 날 X에 이제 쓰신 내용입니다. 제가 우선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또는 다주택자의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지,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은 기준을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의 용도 등 주요 정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비유를 해보면 자 홍명보, 이임생, 정몽규가 모여서 국민 대토론을 한국 축구의 미래라는 토론을 하는데 K리그 승강제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한국 피파 랭킹 순위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들을 초청할지 그리고 주요 선수들의 연봉들은 어떻게 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축구에 대한 주제가 이번 월드컵의 충격적인 탈락과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 연관이 없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 빨리 읽어볼게요.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용 1주 또는 다주택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할지. 이거 지금 부동산 지역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 상관없는 아무 거예요.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상관이 있는 이슈들은 뭐예요? 지금 부동산 규제들을 얘기해야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예. 예. 진짜 그리고 상관 있는 건 조정거래 대상 지역. 예. 그리고 대출 압박, 대출 규제. 어마어마한 대출 규제. 아니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 투기 워딩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자 초고가 실거주 주택.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 한번 가만 보시면 계속 편가르기를 하거든요. 뭔가 본인은 정의의 사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한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 답은 정해져 있네요. 네, 초고가 실거주 주택. 여러분, 누누이 말씀, 저는 이번 정부 부동산 지역의 최초 어떤 단초를 열었던 것은 그거였거든요. 야, 이번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그 양도소득세 중과 그 유예 안 해 이거였는데 제가 그때 누차례 증명해 보여드렸지만 그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거 실제 그 대상이랄 게 별거 없다라는 거 지금 초고가 실거주 주택 그리고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 이런 게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 지역과 아무 상관없어요. 새로운 공격 대상을 찾은 셈이다. 예. 아니 이런 사람 굳이 찾아보자면 어딜까요? 한남동에 우리 그 대기업 오너분들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저기 어딥니까? 저 평창동 위에 성북동 뭐 이런 분들인데 이게 몇 분이나 되겠고 이분들이 보유세 신경 쓰시겠냐고. 지금 이런 계속 갈라치기 하면서 뭔가 본인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상대방 누군가는 악이 되어야 되고 부동산에 있어서 그러면 악을 이 초고가 실거주 주택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좋다 이겁니다. 100억, 200억짜리 실거주 주택 사는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또 적이 되어져야 되는지. 이재용 회장, 뭐 또 누굽니까? 저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현기차 회장님들 이분들 100억, 200억 주택 전 살았으면 좋겠어. 나와봤자 사실은 주택 공급이랑 크게 영향이 없는 네.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그쵸. 아니 그리고 저는 뭐 그런 사람들 그냥 세금 내는 데는 의미가 있겠죠. 뭐 세금 그렇죠. 더 내는 거 정도. 그리고 공급이랑은 별로 상관은 신경도 안쓸 없습니다. 거고. 네. 아니 그래서 결국은 이 주제들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부동산 그 지역 지금 뭡니까 매매가액이 얼마를 넘었다 물론 이것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어딥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변두리 주택들 다 15억 이상 이렇게 다 뛰고 있고 그러면 또 전월세라도 사정이 좋냐 하면은 전월세 물량 아예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가격도 상승하고 이런 것들과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어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보아하니까 지금 김경률 회계사님 말씀을 들으니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또 다른 공격 대상을 찾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세금 규제가 더 강화되겠네요. 다 세금이네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을 늘려줄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우리가 세금 많이 뜯어낼게 소리로 들린다.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그런 게 다 그거잖아요.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아니, 지금 이게 왜 필요하냐고. 종부세 용도가. 여러분, 종부세 용도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 실제 사례 보시면 좀 피 거꾸로 솟을 겁니다. 예, 실제로. 실제 이런 사례도 나죠. 그다음 또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고 싶은 사람은 사게끔 해줘야 되는데 공급도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또 반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뉴스 크게 됐는데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갑자기 절반으로 축소하면서 예, 잔금 예. 치러야 될 사람들이 못 치르게 됐다고요. 예. 멘붕에 빠졌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발생한 이제 거죠?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금융당국의 규제로 말미암아서 시중은행은 이렇게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네. 시중은행은 네.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 금융권은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금융당국, 금융위원회다, 뭐 또 금융감독원이다 이런 규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가계대출의 한도를 얼마 정도까지 늘려줬었는데 그 TO 소위 말하는 그 폭을 이미 다 소진해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라면 이제 KB가 좀 막 정치권에서 막 욕을 해야 되는데 KB 입장에서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비유라기보다는 실제로 너희들이 KB국민은행 너희들이 올해 가계대출 한도 가계대출 폭을 늘릴 수 있는 걸 예를 들어서 1조 8천을 줄게. 그런데 KB 입장에서는 올해 6월이 흘러가고서 보니까 1조 5천을 소진해버렸어. 그럼 이제 3천억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자면 이런 식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정치권에서는 KB를 욕하고 하던데 마치 KB가 뭐랄까요? 본인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있는 것처럼 그거는 상관없어요. KB는 관치금융의 제일 1번 대상이 되고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왜 15억 이하는 그래도 6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예. 믿고서 계약 체결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 그러면 위약금 물고서는 계약 취소되는 거네, 해제돼 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면 뭐 제2금융권 가든지, 뭐 그렇게 어디 빌리러 가든지. 너무 깝깝한데요? 뭐 갑자기 떠오른 건데. 만약에 계약금 취소되면 15억 이하라고 쳐서 14억짜리 집이라고 쳐봐요. 그럼 1억 4천은 그냥 돌리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중도금이다, 잔금이다 하는 거 이제 어떻게 내야 될지 각각 하는데 저는 지금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보안 수사권 이제 폐지한다 하면은 뭐 그런 말들 나오잖아요. 언론에 호소하라. 네. 뭐 또 뭐도 있었죠? 뭐 갖가지 방안들 나오더라고요. 그 또 서울대 모 교수는 뭐라고 하더라? 방법이 꼭 그런 거밖에 없겠냐? 딱 그 말이에요. 서울대 교수 정도 되면 비판을 할 거면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딱 그거예요. 보안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뭐 말들 이러저런 말들 많은데 검찰에게 다시 보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뭐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 교수 톤으로 얘기하자면 6억 대출을 3억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3억을 꼭 너희들 국민은행에서 빌려야 돼? 잘 생각해봐.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지는 언론에 좀 호소를 해보든가. 언론에 호소하든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민생과 직접 관련된 문제잖아요. 예. 그리고 부동산 토론이라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지금 전혀 없거든요. 또 한 번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7일 날 뭐 그러더라고요. 사전에 3회 토론은 뭐 국토교통부다 어디다 너희들 잔챙이들 토론한 다음에 27일 날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쫙 정리해 주시겠다. 본인은 이제 정의의 사도로 이런 거 해야죠. 아니 6억에서 3억 대출 줄인 한도 이게 뭐 김어준 톤으로 말하자면 어쩌다 한번 일어나거나 혹은 뭐 자주 있는 일이겠냐 이런 일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조금 뭐랄까요? 약간 최저임금 엄청 올릴 때, 그 민주당 사람들이 했던 표현이 그거였어요. 그거 못 줄 거면 사업하지 마. 이거였는데, 그분들 톤이라면 이거죠. 그 돈 대출 못 팔 거면 집 사지 마. 맞아요. 그런 거 딱 많이 해요. 그거죠. 예. 이것도 없으면서 집을 살려고 했냐. 그러면 너가 살려고 한 그런 걸 보고 투기라고 해. 너의 수요는 투기 수요야. 뭐 이런 거죠. 아니, 실제 그런 워딩들 나오더라고요. 이미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재산과 상관없이 레버리지를 부채를 극대화해서 투자하려는 수요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주식으로 가는 건 다 투자이고 부동산은 모두 다 투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뭐 용감함 이런 것을 뭐 감탄할 따름입니다. 그러기에는 네. 지금 조금 전에도 오늘도 맞습니다. 코스피인가요? 매도 네. 사이드카 발동됐지요. 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인내심이 국민의힘에서도 그게 달한 듯합니다. 여러 가지 실장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요. 이런 와중에 김 실장은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성장 경로에 들어섰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이 SNS 보셨죠?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네. 이 직전 타임에 이제 윤태곤 실장께서 예. 오시잖아요. 그리고 윤태곤 실장 SNS에 그런 내용 한번 있었어요. 다 좋은데 김용범 실장 뭐 똑똑하고 뭐하고 되게 그런 말은 매길 때 쓰는 건데 하여튼 똑똑하고 어쩌고 글도 잘 쓰시고 하는데 예. SNS만은 하지 말게 해야 된다. 저는 아니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오너다. 예를 들어 또 이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윤태곤 실장님이 누구를 이렇게 딱 집어서 우리 김혜교 여사님처럼 표창을 던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뾰족하신 분은 아니시죠. 이렇게 돌려 예, 예. 인정할 만큼 인정하고 이해할 만큼 이해하나 이런 네.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로 말씀하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IT 업계 정말 실제 벤처 여러분 벤처 사장인 벤처 기업가는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겠다. 이런 말은 벤처 오너는 할 수 있지. 대기업 오너라면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이다. 하물며 국가의 수장, 국가의 정책실장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성장 경로에 들어섰다? 어떤 포인트가 성장 경로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본인이 이제 들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들여다봤어요. 쭉 한번 모든 글들을 최근에 있는 글들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와 맥락을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계속 이 김용범 실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보지 않은 성장 경로에 들어섰고 과감한 그 생산 능력이란 또 표현을 썼더라고요. 또 생산 능력이란 표현 나오니까 또 소위 좌파, 소위 진보들, 늙은 진보들 생산력, 생산관계 하면서 막 들떠 계시던데.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투자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리고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한번 그것의 연장선상과 그리고 김용범 실장의 말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유형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야 아버지가 너 한번 크게 뭐 식당 한번 열어봐, 갈비탕집 한번 열어봐 해가지고 5억을 딱 줬는데 5억을 제가 투자하면 여러분 그냥 알기 쉽게 유형자산 회전율이 있는데 10억 정도는 매출을 일으켜줘야 돼요. 10억은 뭐 대충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상장사의 평균 유형자산 회전율이 2회거든요. 연간 5억을 투자하면 10억 매출이 나와야 돼요. 자, 우리나라 호남의 반도체, 광주 전남의 반도체 얼마였죠? 저기 8천조였나요? 8천조였나요? 800조로 기억을 합니다. 800조를 투자하면 800조였나요? 잠시만요. 다시 얘기를 조금 정리해서 네. 김 실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실장이 얘기로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한도가 있어갖고 그렇네요. 김 실장님에 대한 지금 경질론 얘기 중에 하나 나오는 또 사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삼전익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 김 실장의 작품이다. 그렇죠. 이것도 예측을 못했던 사람한테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가? 근데 책임지는 자세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다 성장해. 이거 성장하는 모습 중에 하나야. 이런 모습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공분을 사는 것 같아요. 정리해 보면 삼전익스 이거 ETF였죠. 네. 이거 이제 지금 의혹의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김용범 실장 만나고서 금융권이 이제 발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주범 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실장 일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나락으로 정말 우리나라 주가 시장, 자본 시장을 지금 롤러코스터에 태우신 분이 이제 김용범 실장인데 또다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지르는 것도 아니고 800조 투자를 하게 되면 매년 1조 6천억 매출이 발생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감을 잡겠네요. 800조 투자하면은 1600조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800조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10대 대기업 집단의 전 세계적인 투자액이고, 그러면 800조의 2배 1600조가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집단의 당연히 매출 총액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말에 이런저런 틀들이 다 맞아떨어지는데, 이와 같은 투자를 했다가 조금이라도 엇나가게 되면 이제 서서히 그런 우려들이 나오더라고요. 본인도 얘기해요.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은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그와 같은 위험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위험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가, 정책실장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 예, 해야 될 말들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판국에 또 한 번, 야, 800원 투자했다가 이러니까 1,600원, 1,600원 투자하고 이러니까 3,200원. 이게 도박판도 아니고 뭐냐는 거죠. 도박판도 아니고 뭐냐? 이거는 오너들이 괜찮아, 이거 다 나아가는 방향이야 하면서 한없이 긍정 에너지를 넣을 때 하는 말인 거지, 정책실장이 할 말은 아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비당권파인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참, 지금 대여 투쟁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지금 여당의 주요 한때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나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인 사람들이나 좀 마이너한 거에 매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제 SNS에도 쓰기도 했지만, 안철수 의원께서 지금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 뭐 절대 복당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한동훈 의원을 복당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 당은 뭐 깨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복당은 절대 안 되고 창당을 하면 응원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우리 어려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일 때 친구 집일 망정 둘이 한 1시간 2시간 있게 되면 싸우게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이제 친구가 하는 말 뭐예요? 너 이제 우리 집 오지 마. 네. 지금 이게 그거잖아요. 지금 전 안철수 의원의 본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누가 당사로 불렀는지 혹은 국회로 불렀는지 이런 사실관계를 따져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론의 추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로서 확정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다 안철수 의원의 증언 내용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짓이었고, 한동훈 의원의 반박들이 다 맞아가고 있는 시점에 그 맥락과는 상관없이 너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런 모습이 정말 조금은 후지다. 정말 조금은 속 좁은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팩트는 이제 뭐 당사로 오라고 했던, 그러니까 나는 팩트는 건 사실이고 나는 그 맥락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왜 나를 그런 맥락으로 몰고 가?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그게 빠져나갈 구멍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근데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이런 저런 뭐랄까요? 뭐 주변에 안철수 의원과 함께 캠프에 계셨던 분들이 많아서 이제 뭐랄까요? 음성 지원이 아니라 심성 지원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고 좀 많이 틀어지신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럼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따졌어야지. 근데 또 사실관계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조차도 지금 많이 왜곡되고 착각하고 됐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어제 제가 알기로 기자회견 과정에서도 보좌관이 계속 사실관계 보정을 많이 해주시고 하던데, 조금은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기성 정치권인들이라고 하는 게 특히 86세대, 야, 안철수는 86세대 아닌데 결국은 86세대의 정치언어에 오염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젊은 층이 보기엔 저는 이 내용과는 상관없이 짜치다. 아니, 난 정말 국민 한 명으로서 너무 답답해요. 지금 부동산 문제, 주가 문제, 보안수 사건 문제. 그럼요. 싸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한때 대권 주자였던 사람 이런 문제로 싸워 기자회견을 한다식으로 해서 뭐 하나 했더니 이거가 가지고. 장동혁 대표라는 사람은 지금 뭐 절대 복당 안 돼 이런 이야기하고 앉아. 아니,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 여러분 그 참여연대에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정말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약간 과장도 아니고 저 일정을 쫙 비워둬요. 왜냐하면 의원들 불러주는 의원도 많고 가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그때가 또 우리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의원실 통해서 뭐랄까요? 밀어넣고서. 예. 밀어넣을 수 있는 창구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일이 많다라기보단 그 이전에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정말 많은. 이건 제 말이 맞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마음 먹으면 세포복원처럼 한 명이 10명 역할을 물리적으로도 가능해요. 실제로. 그런데 아니 110개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 제1야당의 대표란 사람이 가서 플랜카드라는 게 그거잖아요. 응? 제명아. 네, 제명아 특검해라. 아니 저는 여러분 제 특검해라 하면서 쭉 보니까 특검해라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응? 국회가 할 일이 있고, 아니 특검이 밝히지 못할 영역 내지는 특검이 아직 밝히지 못한 영역, 특검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으니까. 그럼 국정조사 혹은 국정조사 이전의 단계로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얼마 할 일들이 많은데 저러고 있는지 정말. 국회의원들이 정당이 국가 보조금을 받아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요, 여러분. 그래놓고 국민을 안 쳐다보고 당원만 쳐다보고 일을 하게 되면은 좀 우리도 배임죄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정말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 국고 보조금 관련해서만도 저는 30분 뭐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 뭐 민주당, 국민의힘 다 똑같이 해당하는 건데 민주당이 한 2024년 5년 말 기준 혹은 4년 말 기준 1,000억이 넘습니다. 현금만. 예. 현금만. 와. 그럼 국민의힘 500억인가 되고 대신 건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허경영 씨 보고 그게 자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민주당은 1,000억 이상, 국민의힘은 500억 정도 되고 대신 부동산 자산이 더 많고. 그러니까 둘 다 합하면 그중 최소 보조금은요? 2,000억 되고요. 국가 보조금은 어느 정도? 국가 보조금 매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경영 씨 보고 선거만 치르면 재산 늘어난다 하는데 그 측면에서만큼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제약됐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실상 민주당이네 국민의힘네 둘 다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정당들이에요. 여러분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순전히 보조금으로만 살아간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김경률이 보조금으로만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만 살아간대 어느 날 갔더니 인천에서 목동으로 이사해.